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로 제 98회 이론 문제하고 실기 문제 동시에 같이 쭉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회차 여기서는 실어놨네. 복사 붙여넣기 98회 특별회 이렇게 붙여넣기 여기 실무 1번부터 6번 문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자, 1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얘가 보통 1교시인데 특별회차가 오전 9시 30분부터 시험을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그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일찍 가서 보고 끝내려고 특별회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1호 문제부터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1번 문제는 보편적으로 재무지표 문제 물어보지 않으면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1번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죠.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큰 거 작은 거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정확하게 설명 잘하고 있죠? 얘가 답이 됐네요. 두 번째서부터는 뭐가 틀렸는지 보자고요. 두 번째에서는 자산과 부채,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한다 안 한다? 유동성, 그러니까 즉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다 유동자산, 비동자산 구분했었죠. 얘는 틀렸죠? 구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산과 부채는 상기한다 그랬어요? 상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를 갖다 상기 처리 안 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재무회계에서 여기를 총액주의라고 불렀어요. 순액주의라고 지금 쓴 거는 상기 처리하는 것은 순액주의라고 불러요. 재무회계에서 순액주의 얘기라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기를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이에요. 우리 회계 원리 때부터 배웠던 거죠. 일정 기간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일정 시점이죠. 그 다음에 경영성과 재무성과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매출 총이 여기 이익이죠. 기말 재고자산. 그럼 자산을 갖다가 제가 최고 크게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거라 그랬죠? 자산.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죠? 선입선출법.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산하고 뭐하고는 자산,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가장 크게 되는 방법도 뭐가 되겠다? 선입선출법.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상품 계정을 통해서 기말 재고 계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 때 여기 상품 계정 해놨었고요. 여기 매출 원가 밑에는 기말 재고. 기말 재고는 자산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어떤 경우에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자산이
자산이 높아지게 되면 비용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산과 같이 움직이는 계정은 자산뿐만이 아니라 또 자본,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얘 네 가지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은 반비례 관계예요 이게 썼고, 제가 이거 하면서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우리 기말재고 원가 단가 그 결정 방법 중에서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 이는 선출법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럼 기말재고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후입 선출법이라 그랬죠.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금방 맞추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아닌 것 찾으래요. 부대비용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대비용이었죠.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설치원가, 조립원가, 설치하면서 조립하는 것들도 당연히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돼서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취득 단계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얘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및 일반 간접원가는 얘는 사용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는 포함시키는 거 아니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장성이 있다면 여기 단기매매증권일 것 같은데,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성은 있는데 장기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계정 뭐라고 쓰는 의미라 그랬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 그랬었죠. 보기에서 다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와 있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에서 주의해야 될 거, 좀 미리 한번 정리해 놓고 설명해 드리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도 유동자산에도 있고 비유동자산에도 있어요. 둘 다. 근데 주로 장기 투자 목적인 게 보편적이고요. 얘는 취득할 때 취득하는 수수료 있죠. 수수료를 갖다가 매도 가능 증권에다 포함시켜야지 돼요. 그렇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포함시키지 않았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자, 한번 문제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당 5만원에 매입하고 거래 수수료 5,000원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대요. 기말 공정가치는 52,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취득한 거 얼마에 취득했어요? 자, 요것도 하나하나 제가 써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취득했을 때 차변에 취득가액은 얼마를 기록해야 되나? 매도 가능 증권. 자, 한 주당 5만원인데 몇 주를 갖다가 했냐면 10주를 했죠. 그럼 50만원이죠. 근데 여기 수수료 얼마 발생했대요? 5,000원? 그럼 50만 5천원이 다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50만 5천원 이렇게 나갔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에 12월 30일이죠. 공정가치는 얼마래요? 차변에 지금 우리가 산 거는 50만 5천원에 샀는데 52만원이 됐다는 뜻이니까, 뭐 5천원 빼면 한 주당 1,500원 지금 이익 본 거죠. 그럼 10주니까 15,000원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라고 써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올라갔다? 15,000원이 증가했죠. 지금 52만원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산 건 50만 5천원이잖아요. 그럼 15,000원 더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지금 얘는 12월 30일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되죠. 평가 이익 15,0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 상황에서 보기 1, 2, 3, 4번 보자고요. 1번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 얼마예요? 50만원이 아니라 50만 5천원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50만원이 아니라 50만 5천원 이렇게 써야 되니까.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점에 분괴는 매도 가능 증권 50만 5천 원. 지금 여기 제가 써드린 거하고 2번 내용이 똑같죠? 그죠? 요거하고 똑같아요. 얘 맞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죠? 3번은 뭐가 틀렸나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얼마예요? 2만 원이 아니라 얘는 15,000원이라고 해주셔야지 맞는 거겠죠? 15,000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평가는 당기손익이에요? 자본계정이에요? 자본계정이죠? 자본계정 어디에 속해요? 얘는 자본계정이면서 자본계정의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에 속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제가 써드린 거 두 번째 거였어요. 첫 번째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었었고 두 번째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었죠. 지금 다른 우리 유가증권과 관련돼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계정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세무이급이 됐던 그 이상의 문제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도 답은 체크해야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답이 되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는 다음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전사는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법인이래요. 전기 말에 500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했대죠. 근데 2021년에 얼마를 썼어요? 700만 원을 썼죠. 그 다음에 급여로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봐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지금 500만 원 이렇게 해놨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퇴사를 하는 바람에 여기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은 얼마가 발생했대요? 700만 원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 있었으니까 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다 보내줬다고 치고요. 보통예금으로는 700만 원 퇴직금이니까 보내줬겠죠. 자, 그럼 200만 원은 어떻게 써요? 200만 원은 돈 모자르잖아. 그러면 퇴직급여에서 200만 원 처리해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또 기말이 됐어요. 이번에는 얼마를 갖다가 추계액으로 봤대요.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죠. 그럼 800만 원 다 설정해야 되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얼마? 8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8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설정이 다 끝난 거죠. 그죠? 이건 12월 31일 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퇴직급여 비용 처리된 게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퇴직급여 여기서 얼마 처리됐어요? 200 처리됐죠? 여기서 퇴직급여 또 얼마 처리됐어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에 퇴직급여로 처리된 비용은요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문제 풀 때 아는 거에다가만 혹시 까먹을까봐 거기다 계속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도 틀린 경우가 있긴 하던데 좀 덜 하더라고요. 이익잉여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 이익잉여금은 제가 지난번에 이익잉여금은 누구와의 거래라 그랬어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얘는 영업 결과라 그랬어요. 영업활동의 결과로 이익잉여금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잉여금을 얘기해요. 자본잉여금은 거기 주주와의 거래로 생긴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익잉여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얘는
이익 잉여금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잉여금을 설명한 것이다? 이거는 자본 잉여금을 설명한 거예요. 자본 잉여금. 틀렸고. 그다음에 2번.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은 보통 우리 재무상태표에 현물로 건물, 토지 이런 거 봤잖아요. 기록할 때 거의 대부분은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로 한다. 예, 맞네요. 맞고 옳지 않은 거 찾으라니까 일단 답은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 자본 조정은 자본에 차감하거나 가산하여야 하는 임시적 규정을 말한다. 자본 조정의 뜻 지난번 설명해 드렸나요, 제가? 자, 자본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감자 차익, 그다음에 주식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들어갔었죠. 반해서 자본 조정 규정에는 차감적인 성격인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의 반대,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 네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는 자본 조정 개정 안에서도 차감적인 성격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본 조정에는 차감적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산되는 성격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혹시 안 했는 것 같은데, 가산적인 우선 자본 조정이란 말 뜻이 있잖아요. 이 주식회사인 회사에 그 자본금,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은 자본 조정에다가 넣어놓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잠깐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우선 자본 조정의 성격이에요. 자본 조정의 성격은 여기 차감되는 성격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요? 가산되는 성격도 있어요. 차감되는 거는 우리가 암기했던 거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가산되는 성격의 대표적인 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이건 주식 매수 선택권, 영어로는 스탁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3년 후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자에게 얘를 지급했다면, 만약에 이거 행사하게 된다면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럼 주식수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변동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어디에다가 써놓으라 그랬어요? 자본 조정에다가. 왜?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가산적인 성격이에요. 또 어떤 것도 있느냐면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는 보통 컨버터블 본드라 해서 CEP라고 많이 약자로 씁니다. 얘는 지금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 가지고 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동안 이자를 주고 있다가 하나의 특별한 옵션을 하나 더 줬어요. 혹시 필요하다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주식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채권을 갖다가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을 갖고 있을 때는 채권자였지만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니까 주식수는 증가하겠죠. 그죠? 이렇게 자본 조정에다가 이렇게 가산되는 항목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계정이 뭐다? 자본 조정 계정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가산되는 항목이 될 수 있던 거예요. 또 하나, 지난번에 이거 우리 자본 계정 설명해 드릴 때 거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쓰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지금 주주들한테 주식을 배당할 거죠. 그러면 땅 파서 나와요? 발행해 줘야 돼요. 발행해서 줘야 되죠. 그럼 주식수가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식수가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도, 전환사채도, 그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 조정 규정이 들어가 있을 때는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발행해서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걸 어디다가 쓴다?
자본 조정 규정에다가 다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세무 2급 정도에 나오는데 이런 배경적인 내용이 지식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자본 조정 규정은 자본에 차감하거나 자본 차감하는 것은 뭐뭐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감자 차손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죠. 이런 것들은 차감하는 것이지만 가산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오늘 처음 들어본 거죠. 얘기했었나요? 처음인가요? 나는 근데 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처음이지? 그러니까 수업이 제가 여러 번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자본 조정의 뜻이 어떤지 알겠죠? 자본 조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식수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 그걸 다 어디다 몰아 넣으라고요? 자본 조정 규정에다가 몰아 넣으란 뜻이에요. 자본 조정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차감될 수도 있고 즉 차감되는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산되는 규정들도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잘 설명했고요. 4번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발행이라는 것은 증자라 그랬죠. 증자할 때 증자의 뜻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 자본금을 표시할 때는 무조건 어떤 발행을 하던 간에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로만 해야 되니까 금액은 똑같아지겠죠. 그렇지만 금액이 크고 작고 할인 발행이냐 할증 발행에 따라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근데 자본금은 일정하게 똑같아요.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것도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지금 처리된 상태는 뭘로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리되어 있는 거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자본적 지출로 처리됐다면 얘는 지금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럼 자산을 처리를 했으니 자산은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익적 지출이라 했잖아요. 수익적 지출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걸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자산은 과대평가예요? 과소평가예요? 다시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비용을 안 쓰고 자산으로 잘못 썼다잖아요. 쓰면 안 되는 걸 썼으니 얘는 과대평가가 돼 있겠죠. 그럼 비용은 과소평가가 돼 있겠죠. 이익은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여기서는 그죠? 옳지 않은 거 자산 과소, 자산 과대죠. 얘가 잘못됐네요. 두 번째 비용 과소, 비용 과소됐죠. 그다음에 이익도 과대 맞죠? 자본도 과대 맞죠? 이런 문제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줘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 거래 이거 회계 1급에 이런 게 나왔어. 관련 없는 걸 찾으래요. 화재, 도난 회계상 거래죠. 채무, 채권 채무 맞죠? 자산 가치 감소 여기 고용 계약 4번이 답이네요. 이건 회계 2급에 나올 법한 문제인데 나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금 8번 문제까지는 재무회계 문제가 되겠고요. 9번 문제부터 뭐예요? 또 여기서부터는 원가 계산 문제예요. 9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 중에서 원가 행태가 다음과 같은 원가 이해로 부적합한 거, 안 맞는 거 찾아보래요. 뭐 어떤 거 봤어요? 생산량이 1000개, 2000개, 2500개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죠. 그죠? 이거 조업도라 그랬어요. 생산량 증가한데 총원가는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요? 총원가는 그대로 있죠. 그럼 얘는 원가 형태는 변동비하고 고정비 제가 기억하세요 그랬던 거 기억나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분하는데 지금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얘는 그 중에서 뭐에 해당돼요? 고정비에 해당되죠. 그럼 고정비 아닌 걸 찾아야 되겠죠.
보험료는 고정비죠. 임차료도 고정비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고정비죠. 제품 포장을 많이 하면 얘는 비용 증가하겠죠. 그럼 얘는 변동비겠죠.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여기 보조부분 원가 배분하는 거 나오면 되게 신나죠. 이건 거저 따는 거고 점수도 딸 수 있고 시간도 벌 수 있고. 자, 상호 배분법은 계산 과정 복잡하죠. 원가 정보는 어때요? 상당히 정확하죠. 이번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 정확성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어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분 우선순위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간의 육수 완전히 고려하는 거 이거 어떤 거예요?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죠. 직접 배분법이 아니죠. 틀린 거는 4번이 틀렸네요. 그죠? 너무 신나 이런 거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뭐죠? 원가 계산 문제가 지금 3번까지 3개 4개 중에 3개 나왔는데 계산 문제는 지금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럼 11번은 뭐 설명하는 건가 봐요. 제품 단위별로 계산하는데요. 요것만 딱 해도 와닿지 않을까? 더 읽어볼게요. 제조되는 제품 수량과 형태에 관해 제조 지시사에 기입된 것을 근간으로 제조 지시사별 또 개별적인 원가래요. 쉽게 하는 방법이 돼.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런 방법이며 주문 생산, 지금 반복적이지 않은 생산 어떤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별 원가 계산. 벌써 앞에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이냐 개별원가 계산이냐에 대한 특징적인 거 설명해 주게 되면 지금 여러분 표준원가 계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아는 것 중에서 확실하게 배운 거 골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의 원가 계산 문제. 자, 이것도 종합원가 계산에서 계산 문제 제가 하나 나온다 그랬죠. 4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는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장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장 계산해 달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린 물량 흐름부터 먼저 기록해 주기로 했었죠. 이거 솔직히 암산으로도 돼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정확히 쓰는 게 좋으니까 제공품 계정을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제공품 계정 그려놓고 기초 제공품 몇 개래요? 기초 제공품은 15,000단위. 그 다음에 완성도는 40%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0,000만 단위. 완성도는 60%.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35,000개.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은 40,000개. 됐죠? 자, 물량 흐름 맞나요? 투입된 거 50,000개에서 산출된 거 50,000개. 물량 흐름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보여주는 것은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대요. 그럼 완성도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질문은 뭐 물어봤어요? 직접 재료비 물어봤죠.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는 그러면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으므로 2개 더 하면 되죠. 50,000개에서 평균법은 50,000개. 근데 여기서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초재고 빼줘야 되죠. 15,000개 빼면 답은 몇 단위가 나오겠어요? 35,000단위가 답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되게 쉬운 문제죠.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거 틀리면 억울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법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사실이에요. 자, 1번 간이과세자는 직전 인력년
여기 공급대가라고 돼 있죠. 간이과세자는 계산할 때 무조건 다 공급대가라고 그랬어요. 8천만 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 법인은 간이사업자 죽었다 깨어나도 법인은 간이사업자 될 수 없어요. 간이사업자는 누구만 될 수 있다? 일반 사업자, 개인 사업자만 될 수 있어요. 간이사업자는 법인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도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부가세법에서 사업자의 범위 영리, 비영리 구분한다 그랬어. 그런 거 구분 안 한다 그랬어요. 영리든 비영리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가조차도 여기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법에 다 적용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거 틀렸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해요. 영리가 비영리라 할지라도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3번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납부해야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납세 의무 발생해요. 자,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도 외국에서 수입하면 뭐 내야 된다? 부가세 납부해야지 돼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된다. 영세율만 보통 공급 영세율 세금계산서 보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있었죠. 근데 그 세액란이 0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세액란은 있었어요. 즉 영세율 사업자도 일반 과세자예요. 다만 세액을 영세율 적용받아서 납부해야 될 게 없는 것 뿐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할 거 다 해야지 돼요. 영세율하고 면세 계산, 영세율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 거고요. 면세는 어땠어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보면 계산서 자체, 매입세액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걔는 칸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면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또 과세표준 문제 나왔네요. 부가세법에서 이렇게 과세표준 구하라는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자, 우선 총 매출액은 얼마래요? 500만원? 근데 여기 그 환입액은 반품된 거 얼마래요? 50만원?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였다는 뜻이에요? 여기 450만원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총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300만원.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부가세 설명해 드릴 때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먼저 구분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 매출 환입은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빼준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450만원이 나왔죠. 이랬음? 45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여기 해당되죠? 그럼 답은 얘가 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총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이라는 용어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뭐 빼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면 모를까?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 공급가액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재에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거, 포함되지 않아야 될 거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교재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있었죠. 공제하지 않는 것 이거 나오게 되면 그냥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 그랬던 거 기억나요? 여기 뭐가 있었느냐면 대송금이 있었고요. 대송금,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 그 다음에 하자, 보증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과세표준 아예에는 손대지 말고 없는 것으로 무시하세요 그랬던 거죠. 여기 나왔잖아. 판매장려금은 여기 과세표준 결정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그냥 450만원이 답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3개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로.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요. 다음 관이거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여기 금액은 간이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람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급 대가로 4,8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만원 얼마? 이상인 과세 사업자 중에서 목욕탕, 여관, 미용실 이런 데는 발급 의무 없습니다. 그죠? 목욕탕, 여관, 숙박업이요. 그 다음에 미용실 이런 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어요. 원래 미용실도 금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4,800만 원 미만이죠. 그러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가게가 7천만 원, 4,800만 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기 3번이 답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98회에 대해서 특별회차 1호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쭉 정리해서 풀어봐 드렸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그 실무 연습 문제 기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